3장에서는 재무제표의 분석,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재무 비율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익힌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이 수업 중에 그거를 활용하는 조별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2장에서는 재무제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다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이제 원래 이 3장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서술된 현금 흐름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재무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과 이 회계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그런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기업 내부에서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경영진이 지금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주주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진의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두 번째, 경영진이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과 지침 혹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 4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먼저 기업의 가치평가.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업의 주식이나 이 기업의 채권을 살지 말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뭐 여러분들의 뭐 어머니나 아버님 아니면은 뭐 친척분들이 이 추석 음식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밑재료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사과랑 배를 샀다라고 할게요. 근데 사과를 이제 뭐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경제적인 의사 결정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과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사과를 먹었을 때 우리 가족이 얻을 수 있는 행복감, 유대감,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걸로 따졌을 때 우리는 사과 하나를 2,000원 주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3,000원 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번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시장에 갔더니 사과의 가격이 놀랍게도 이 사과 하나에 5,000원이었다. 이러면은 합리적인 사람은 그러면 사과를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를 5,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걸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3,000원의 행복이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이 사과의 적정한 가치에 비해서 사과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과를 사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겨서 사과 가격이 1,000원에 팔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사과를 많이 사겠죠. 그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싸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적정한 가치는 3,000원인데 이거를 1,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무려 2,000원의 가치를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다, 뭐 예를 들면 주식의 가격이 삼성전자 주식이 3만원이다, 싸다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얼마일까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것에 비교해서 현재 가격이 그거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고자 할 때는 그 기업의 가치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식을 얼마 주고 사면 내가 좋은지, 아니면 내가 얼마를 주고 사면 손해를 보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전담해서 마크를 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금융권의 애널리스트들이죠.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주식 투자자들한테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조언과 추천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주식을 살 때 위주로 주로 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이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채권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주식은 너도 우리와 함께 하자 하고 해서 주인의 그룹인 주주가 되는 과정이고, 채권을 사는 것은 내가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되갚으면 나는 이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직접 자기 자본에 해당이 되는 주주가 되느냐, 아니면 부채 쪽으로 분류가 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채권자나 아니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나도 슬프고 쟤도 괴롭고 서로 고통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신용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돈을 주어도 되겠느냐, 이거를 판단한다. 이 사람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 근데 이게 되려면 기업이 돈을 창출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무제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의 값은 항상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답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점, 오답은 0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를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지, 어디를 기준으로 줘야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해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게 기업이 잘해서 돈을 번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경영자가 잘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값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입시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어떤 사람의 지적인 수준과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이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무언가를 배웠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 시작할 때, 올해 3월에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습을 합니다. 한 6월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시 배운 것과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해야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현실의 이 빡빡한 교육 과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능을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100분율로 나타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좀 무정하지만 이 전체 우리 전국의 수험생 중에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표현이 되고, 이제 그래서 대학교들에서는
그 상대적인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학업 성취가 높았겠구나, 낮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끼리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한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과거의 너와 지금의 너를 비교하겠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겠다라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게 1번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임 트렌드 어널리시스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추세를 분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재무제표와 현재의 재무제표를 비교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흐름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학업 성취를 비교하는데 고3 수험생이랑 고1 지금 갓 들어온 친구를 비교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과애랑 문과애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수학 성적이나 아니면은 문학 성적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그룹끼리 비교를 하자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영어로 조금 또 있어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피어 그룹 어널리시스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무리 애들끼리 비교를 하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동종 기업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해서 분석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붙여보자. 그래서 같은 산업에서 서로 경쟁하는 애들끼리 붙여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비교하든지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을 비교하든지 이렇게 같은 물건을, 같은 개념을 판매하는 기업끼리 묶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머리론 쉽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실의 기업이 정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업은 하나의 물건, 하나의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사실 세 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첫 번째, 모바일 통신 산업부. 여러분들 갤럭시 등을 판매하는 기업. 그다음 두 번째, 반도체 사업부.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 세 번째, 가전제품 사업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 냉장고, TV 등을 판매하는 기업. 사실 삼성전자가 덩치가 커 보이지만 얘는 이제 사실 세 개의 다른 사업 부문이 각각의 사업부 사장이 존재하고 이제 그 따로따로 경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삼성전자를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얘를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얘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대만의 TSMC라는 기업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혹은 미국의 인텔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모바일에 초점을 맞추면 얘는 애플이랑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화웨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얘를 가전 사업을 하는 애다라고 비교한다면 LG전자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혹은 미국의 뭐 월풀 뭐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매칭을 하기 어렵다. 두 번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기업이 있는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집단을 이루고 있다. 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그룹이 있고 LG그룹이 있고 한화그룹이 있고 SK그룹이 있죠.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생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증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하나의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예시에는 카카오를 예시로 들었는데, 우리가 카카오를 생각하면은 카카오톡을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어요. 자회사 모회사라는 개념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관리에서 생각하는 기업의 형태는 여기 기업이 있고, 이 기업 내에 CEO라는 최고 경영자가 있고 그 아래에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EO에 대해서 이사회라는 이제 조직이 있고, 그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많은 주주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생각하는 기업의 모형이에요. 근데 자회사 모회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하나의 기업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 기업의 주주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기업인 거예요. 기업 A가 있고 기업 B가 있어서 여기에 또 CEO가 있고 또 각각의 이 조직이 있다. 근데 주주로서 기업 B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과 같은 실제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식회사 또한 법인으로서 인격체가 부여가 되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니까 자기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또한 다른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모회사, 어미 모자를 쓰고 얘는 자회사, 아들 자자를 써서 얘가 얘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현실에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금 여기 예시로 든 것처럼 카카오라는 카카오톡이라는 상품 서비스를 메인 핵심 상품으로 제시하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카카오가 주주로서 카카오 게임즈라는 또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주요 사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의 성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을 판매하는 그 카카오 그 자체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 딸려 있는 게임즈, 엔터테인먼트 등등까지 함께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답을 내놓은 게 뭐냐? 두 개를 다 정보를 주겠다. 그래서 이 기업 하나에 대해서만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별도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별도 재무제표는 기업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카카오를 볼 때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엔터도 함께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다 같이 묶어놓은 것을 이제 우리는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거기 그 기업에 연결된 다른 기업까지 합쳐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내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별도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연결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카카오의 카카오톡으로 인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별도를 봐야 돼.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지만 카카오라는 이 그룹의 전체적인 성과, 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게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등등 다 같이 보겠다라고 하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는 재무제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나의 시장, 하나의 국가에서만 활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은 기아 자동차 그리고 갑자기 까먹었는데 등등과 기아 자동차 등등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외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팔고 있고 유럽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초점을 맞출 때는 현대자동차의 경쟁자가 누구냐를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미국의 기업인 포드나 아니면 제너럴 모터스, GM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고자 할 때는 반대로 폭스바겐이나 뭐 BMW나 뭐 등등 유럽의 자동차 회사랑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하나의 기업이 여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자를 선정하는 것이 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계절성 아니면 일회성 사건에 따른 영향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들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늘 꾸준한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어느 정도 했으면 올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해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변화 없이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해프닝,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잘 나가던 항공사들이 비행기가 못 뜨니까 막 파산의 위험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에 여행사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회성 사건이죠. 이것은 이제 또 반복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때 재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계절성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 게 조선 사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산업이 이거에 바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공업이 발전한 나라라서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배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유명한 일화로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모든 땅이 다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상황에서 현대 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이 조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조선소를 짓기 위한 돈을 열심히 구하러 다녔는데 이제 그때 외국 사람들이 아니 너네 나라가 배를 만든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5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5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허풍이 들어간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후로 급격하게 제철 그리고 제철 그리고 조선 이런 자동차 이런 중공업에서 발전을 이루어서 이제 나름 선진국 대열에 들어올 수 있었죠. 어쨌든 근데 이 조선 산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산업은 또 자동차랑은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배를 하나 만드는 것은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2년,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배를 만들겠다. 어느 곳에서 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배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해서 입찰을 하고 다른 경쟁에서 이기면 그거를 계약을 따오죠. 그러면 그때 선수금을 얼마를 받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용접을 하는 사람도 고용하고, 그다음에 배를 설계하는 사람도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2년 3년 후에 또 만들면 최종적으로 그거를 납품을 하고 그걸로 돈을 받아요. 그럼 그게 이 기업의 이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재무제표는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때는 입찰에 성공한 해가 있어서 돈을 선수금을 많이 받아서 이익이 커졌다가, 또 그 다음 해에는 그거 입찰 받은 걸 만들고 있는데 새로 계약을 딴 건 없기 때문에 지출만 있어요. 그랬다 또 어떤 때에는 이제 납품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아서 또 돈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연간 1년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아니면 반년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아니면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면은 형편없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계절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적인 문제 혹은 시간의 주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보정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있고 기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 3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재무 비율입니다.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비율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있는 분수의 개념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와 몸무게의 비율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키와 몸무게를 분모와 분수로 사용을 해서 몇이다라고 나타낼 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값을 가져와서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로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상대적인 부분들을 한 번에 반영을 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은 기업 A와 B가 있는데 이 기업 A의 자산은 100억 원이고, 그리고 기업 B의 자산은 10억 원입니다. 근데 얘네 순이익을 보니까 이 A의 순이익은 15억 원이고, 그리고 B의 순이익은 7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A가 B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 두 기업의 상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A는 사실 B에 비해서 10배나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돈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덩치값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경우에 우리는 순이익 나누기 자산을 하면은 100분의 15, 얘는 10분의 7,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반영을 했을 때 얼마를 성과를 내느냐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15%, 얘는 70%의 이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몸의 크기 대비. 그러면은 사실은 B가 알짜배기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작지만 강한 친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 재무 비율이 많이 활용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재무 비율은 기업의 상대적인 차이 아니면 기업의 상대적인 다른 부분을 분모를 사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상대적인 차이를 제외했을 때 얘네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비교하는데 아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퍼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퍼센트라는 것은 어떤 숫자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0.01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1%가 되고 0.12는 12%가 됩니다. 하지만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이것은 실제 값은 0.01이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1이라고 쓰여 있다고 이 1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의 숫자로 바꾸고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무 비율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기업의 성과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KPI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 실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 기업의 KPI는 뭐다? 우리 팀의 KPI는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지표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재무 비율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무 비율은 물리 법칙이나 수학 법칙, 화학 법칙이랑은 다릅니다. 물리 법칙이나 수학 법칙, 화학 법칙은 과학에 기반해서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true와 참과 거짓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무 비율은 사람들이 만든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재무 비율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은 이름의 재무 비율이지만 어떤 사람은 A분의 B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분의 D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어떻게 쓰느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봤던 재무 비율이다 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은 이름이 유사일 뿐 실제로는 다른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 뉴스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 나오는 재무 비율을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된 값이냐라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수업의 목적상 대표적인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재무 비율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거는 우리 수업 내에서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수업 바깥에서 사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이해는 했는데 그게 그거 맞지? 라고 한번 확인은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 비율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무엇을 알고 싶은 재무 비율이 있느냐? 목적에 따라서 좀 임의적이긴 하지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 두 번째 활동성, 안정성, 유동성, 시장 가치 이런 5가지 부문에 대한 재무 비율들로 그룹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익성을 나타내기 위한 재무 비율. 그러면 먼저 수익성이라는 게 뭐냐? 수익성은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자주 사용이 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3가지는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요 예시에서 계산했던 자산분의 이익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총자산 순이익률,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은 우리 교재로 선정된 책의 한국어 버전에서 쓴 용어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그보다 편하게 그냥 총, 순 이런 거 빼고 그냥 자산이익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용어는 가급적이면 제가 교재 용어로 맞춰드리지만 제가 가끔 표현을 할 때 말로는 그냥 자산이익률 아니면 자산수익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Return on Asset 해서 ROA라고 부르는 값이 되겠고, 이거는 자산분의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3636, 이익이 435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3636분의 435 해서 11.96%.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퍼센트라는 것은 실제로는 100을 곱한 숫자다. 그래서 요 3636분의 435는 실제로는 0.1196이고 그것을 퍼센트로 만들어서 11.96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자산 이익률 혹은 총 자산 순이익률은 기업의 규모가 다른 기업을 비교할 때 걔네가 이익을 얼마나 창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 장점이 뭐냐면 자산의 본질이 뭐느냐? 자산은 우리 기업에게 미래에 이득을 창출해주기 위한 자원이었어요. 그 목적에서 본다면 자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네가 가진 자산으로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이에요. 그래서 자기자본, 실제 우리 기업이 우리 주주들의 것으로 구성한 우리의 돈뿐만이 아니라 빌린 돈도 포함이 된다. 부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자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는 지표, ROE, Return on Equity라는 지표도 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자산분의 순이익이 아니라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2636이었고 이익이 435였다면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6.48, 0.1648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자산 앞에 자산 이익률에서는 11.9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자본 순이익률에서는 16.48이라고 더 큰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재무관리를 안 들은 사람은 성과가 좋아졌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다. 왜 그러느냐? 자산은 자기자본 더하기 부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산이 크냐 자기자본이 크냐? 99.9% 자기자본보다 자산이 큽니다. 그렇겠죠? 자기자본이 있는 데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자산만큼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자기자본보다는 자산이 클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값을 자산분의 1을 한 게 크냐 자기자본분의 1을 한 게 크냐 뒤집어졌으니까 괄호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모가 자기자본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 이 숫자가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은 자산분의 순이익, 자기자본분의 순이익. 근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이고 자산이나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끼리 비교하자. 어떻게 하느냐?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매출액 순이익률 혹은 그냥 순이익률 해서 profit margin이라고 영어로 부르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값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적게 썼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돼요. 왜
손익계산서를 시작부터 끝까지 쭉 해보면 항상 매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매출 원가 빼고 감가상각 빼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 빼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고 이제 그랬더니 나오는 것이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얘기할 때 매출을 우리가 탑 라인이라고 하고 이제 순이익을 이제 버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항상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윗째 줄은 매출이고 제일 아랫줄은 순이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미들에는 뭐가 있느냐? 비용이 있죠. 여러 가지 이 기업이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 감가상각,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한다는 것은 동일어로 이게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아는 거랑 동일합니다. 매출에서 얼마를 빼야지 이익이 되느냐라는 구조기 때문에 매출에서 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빠져나갔느냐를 아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프로핏 마진은 이 숫자가 높으면 중간에 비용으로 나가는 이것들이 적다라는 뜻이고 이 숫자가 크다.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은 중간에 빠져나가는 비용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핏 마진의 의의는 단순하게 순이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익성. 수익성 지표는 제가 3가지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수익성 지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왜? 기업은 돈을 버는 집단이니까. 돈을 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돈만 잘 번다고 장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돈을 잘 벌더라도 내년에 망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활동성입니다. 이 활동성은 이제 한글로 하면 좀 의미가 안 와닿는데 영어로 쓰면은 utiliza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뭘 활용을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뜰살뜰하게 쓰느냐. 즉 낭비하지 않고 잘 써먹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제 요 장에서 요 챕터에서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둔 것들이 있어요. 요 별표를 해둔 것들은 교재에는 있지만 스킵하고 넘어갈 테니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또 많이 실제에서는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요 별표가 없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 회전율 Asset Turnover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자산 이익률은 자산분의 순이익이었는데 이거는 자산분의 매출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편의점 주인이 됐어요. 땡땡 편의점을 요 명지대 앞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만한 크기의 이
이 땅을 이 상가를 구해서 여기에 이제 물건을 채워놨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음료수도 있고 술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죠. 근데 이 물건들의 총액의 가치가 1억 원이었다라고 합시다. 뭐 그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번 달이 끝나고 났는데 이번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매출이 2억 원이 되었어요. 아주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달 매출이 2억 원이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초에 물건을 그 편의점 본부에서 사와서 여러분의 편의점에 채워놓은 물건은 뭐 라면, 뭐 음료수 이런 거 다 합쳐서 1억 원짜리였는데 실제로 판매가 된 것은 그거보다 컸다. 2억 원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이제 지금 중간에 생략된 단계가 있는 거죠. 어떤 단계가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고객들이 와서 이걸 하나하나 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져나간 물건들을 또 다시 주문 발주를 해서 또 채워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순간적으로 보이는 자산은 1억 원밖에 안 되지만 매출은 그거를 2배가 되는 2억 원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1억 원치 물건을 한 번 사와서 한 번 팔았고 이렇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채워와서 또 팔았다. 그래야 이 2배의 이 매출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2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턴오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턴오버라는 거는 회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다 팔고 또 한 번 들어와서 또 팔고 두 번의 턴이 돌았다라는 거죠. 이게 자산 회전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의 크기는 너의 이제 이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거를 네가 잘 판다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몇 번이나 회전을 시킬 수 있느냐, 몇 번이나 몇 번 턴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여러분들은 지금 1억 원짜리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 편의점에서 매출을 2억 원 올려서 회전율이 2배가 되었는데 어떤 편의점은 여기에 5억 원어치의 물건을 쌓아놓고는 실제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1억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회전율이 5분의 1, 0.2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경우는 엄청 낭비를 한 거죠. 물건들을 쓸데없이 쌓아놓기만 하고 실제로 그게 영업활동, 돈을 버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해보면 이 매출 이 2배가 되는 요 회전율이 높은 것이 얼마나 돈을 효과적으로 잘 벌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자산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 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개념은 뭐냐? 자, 요거를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했어요. 1억 원짜리 물건을 사서 매출을 2억 원짜리 했다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 1억 원은 재고자산이죠. 이 편의점의 전체 자산은 이 1억 원짜리 재고자산뿐만이 아니라 이 편의점 상가에 대한 권리금, 편의점에 있는 이 그 바코드 기계, 그 다음에 현금 출납기, 뭐 이런 등등의 기타 시설에 대한 자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팔려고 쌓아놓은 물건, 재고자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매출을 2억 원 올렸다라고 하는데 매출을 2억 원 올렸을 때 이거는 사실은 500원짜리 그 초콜릿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 500원짜리 초콜릿을 팔 때 이 500원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권장가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죠. 500원에 판 거예요. 근데 사실 이 500원을 사올 때 우리는 아마 편의점 사람은 400원에 사올 겁니다. 그래야 뭐 이걸 팔아도 100원을 남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재고 자산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원가로 측정이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이 사온 가격에 측정이 된 게 1억 원이에요. 근데 이 매출이 2억 원이라는 것은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가 된 가격에 측정이 된 게 2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맞춰준 게 바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신 매출 원가, 자산 대신 재고자산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계산이 된 것을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총 자산 회전율이든 재고자산 회전율이든 본질적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느냐에 집중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거를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1억 원짜리 물건을 쌓아놓고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의 턴오버를, 이 달에 대한 턴오버를 2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니까 32일 동안 일어났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한 거냐? 9월 1일에 물건을 한번 들여와서 쫙 다 팔고 대략적으로 9월 15일쯤에 또 발주를 넣어서 1억 원을 채워와서 또 쫙 판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사이클이 돌기까지 걸린 시간은 30일의 절반인 15일이다. 이거를 계산한 게 바로 평균 재고일이 되겠어요. 이제 보통 기업은 이 월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따지니까 네가 365일을 그 회전율로 나누면 대략 며칠에 한 번씩 이 창고가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느냐, 이거를 계산한 개념이 평균 재고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고일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단순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재고일이 길어지면 못 팔고 버려지는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재고일이 짧다라는 것은 유통기한 내에 다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기업의 운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문은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표현은 약간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버리지인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개강총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아리나 아니면 학과에서 개강총회를 했다. 그럼 이제 술을 마시러 가잖아요. 술을 마시러 가면은 맥주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무식한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숟가락으로 따내, 손으로 따내 이러는데 우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기 힘 자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병따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똥 하면은 따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렛대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렛대 원리라는 것은 내가 적은 힘을 주어도 큰 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게 영어로 레버리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 혹은 레버리지라는 것은 적은 힘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낸다. 그러면은 경제 혹은 경영에서 힘이라는 건 뭐냐? 머니, 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낸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요 레버리지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다. 자, 주식회사의 장점은 그냥 혼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은 내 돈으로 해야 되지만 주식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내가 덩치를 일단 벌크업을 시키고 그걸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로서 그냥 독립된 하나의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매출은 제한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커피빈이나 뭐 투썸플레이스 같은 프랜차이즈의 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규모를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창출하는 이익이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재무에서의. 그래서 재무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는 돈을 빌림으로써 이제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이제 유식하게 차입함으로써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입자는 들어올 입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규모를 키워서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표현은 약간의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보통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정성이라는 건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 돈을 너무 빌리면 안전하지 않아라는 것을 이제 뉘앙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돈을 빌려오면 갚아야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이번 달에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이자가 80만 원이라면 나한테 20만 원밖에 안 남는다면 이게 되겠느냐? 라는 문제점의 표현이 요 안정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정성이라는 표현은 너무 돈을 빌리지 않아서 좀 안정적으로 이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늘어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정성이라는 우리나라식 표현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약간 네거티브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유교와 안유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동양 국가에서는 안전한 게 중요하다. 이제 네가 과소비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관점이 좀 철학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서양 국가들은 이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면서 돈을 벌려서 그만큼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면 그게 이익이다. 라는 관점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안정성이라는 표현이든 레버리지라는 표현이든 둘 다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빌리고 있느냐라는 거에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단순한 지표는 바로 자산분의 부채. 네 전체 자산 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 총 얼마냐를 따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분의 부채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 비율, 총 부채 비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나오겠느냐? 자, 양 극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경영 전략상에서는 무차입 경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빌리고 하겠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자산 이꼴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요 총 부채 비율을 이제 저는 A분의 D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건데 요게 0%가 될 겁니다. 아무런 부채가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극단적인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 거냐? 자산은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인데
이거는 계속 작아지고 이거는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은 거의 자산과 부채가 거의 같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총 부채 비율은 거의 99% 요렇게 될 거다. 근데 단 100%는 불가능. 왜? 기업은 자기 자본이 어쨌든 1달러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100%가 한계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총 부채 비율은 기업의 부채의 수준을 0에서 100% 사이로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의 한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때때로 이 자산분의 부채가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 자기자본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자, 정상 기업이었을 때 자산이 10억, 자기자본 부채와 자기자본이 5억, 5억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자, 이게 정상 상태였어요. 근데 얘가 자꾸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자산이 점점 떨어져서 자산이 7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5억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안 없어져요. 근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항등식의 원리상 7억의 자산과 자기자본 얼마, 부채 5억을 더하면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기자본은 2억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우리는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렇게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심화가 되어서 자산이 3억으로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채는 5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자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억 더하기 X를 했더니 3억이 돼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2억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자기자본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자본이 없어져 버렸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산분의 부채를 하면은 3억 분의 5억 해서 16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 아까 써놓은 걸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기업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99%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부채 비율이 0%에서 100% 사이에 있다. 보통은 30에서 60 언저리에 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의 기업이 한 요 언저리 정도를 유지를 해요. 너무 높아도 위험하고 너무 낮아도 좀 아쉽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요 부채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이 기업이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